세상 속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김지우입니다. 오늘은 보육원 출신 사업가로 잘 알려진 김성민 대표를 통해서 보호와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보호 종료 아동의 삶과 시각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연과 토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야만 하는 친구들이 생활하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렸던 그곳이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보육원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의 그룹홈이 있습니다. 또 조부모님이나 친인척 혹은 제3자에게 길러지는 가정위탁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1년에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매년 2,500명에서 3,000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왜 제가 자립준비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또한 보육원 출신입니다. 저는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고요.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김성민이라는 이름도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고요. 저는 85년 6월 2일이라는 생일을 쓰고 있는데요. 이 생일 또한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보육원에 맡겨진 게 아니라 안동초등학교 앞에서 발견이 되어져서 그렇게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보육원 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의 보육원 시절이 어땠을까요? 20년 전 저는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매일 맞고 매일 굶었던 게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와 함께 지냈던 아이들이 8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한두 분 정도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형과 누나들 손에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과 누나들이라고 해봐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일 텐데요. 이분들이 어떤 선한 생각이 있었겠어요. 자연스럽게 형과 누나들도 선배들로부터 매일 맞아왔을 테고, 폭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저희 집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었냐면 당시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유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실미도 영화를 보면서 저희들끼리 와, 저 정도면 천국이야 할 정도로 저희 보육원에는 아동학대나 폭력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폭력이나 안타까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사회인식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에 굉장히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초등학교에 간 형들, 그러니까 학교에 간 형들은 그 시간 동안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도 저 형들처럼 학교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바라고 원하던 초등학교 입학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입학 첫날에 제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엄마 없는 사람 왼손 들어, 아빠 없는 사람 오른손 들어. 저는 입학 첫날에 모든 아이들이 제가 보육원에 산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보육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이 없다라는 것을 모든 친구들이 알게 되면서 친구들이 그때부터 놀리기 시작했고요. 또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떠들고 놀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저를 가장 먼저 부르셔서 저를 먼저 혼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기도 했고요. 또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생겨서 친한 친구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친구의 부모님께서
친구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민이 고아야. 성민이랑 절대 놀지 마.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도 마. 그렇게 저는 보육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차별이나 놀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이 놀림과 차별로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누군가가 저의 삶을 인정해주고 또 저의 삶을 기다려주고 또 기대해주고 저를 용서해 주었다면 아마 이런 차별 대우나 이런 놀림들은 아마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저희 집은 저를 용서해 주거나 기다려 주거나 인정해 주는 곳이 아니라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저의 마음을 둘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매일매일 시간들,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저의 삶들을 계속 채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부모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핸디캡이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는 경계선 지능 장애 아동이기도 했습니다. 경계선 지능 장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IQ가 85 이상은 정상인이라고 표현하고요. 70 이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간 단계를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IQ가 80 이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글씨를 못 읽어서가 아니라 책의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시험을 칠 때마다 항상 꼴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없는 것으로 또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놀림들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시기를 보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과연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학창 시절이 굉장히 힘겹고 고통스러웠지만 사실 이것보다 저에게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보육원을 퇴소하는 날을 기다리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을 저희는 매일매일 들어왔었는데요. 어떤 선배는 교도소에 들어갔대, 또 어떤 선배는 성매매를 하고 있대, 또 어떤 선배는 경찰서에 잡혀갔대 라는 소식들이 매일매일 들려왔고, 또 이분들의 자녀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나도 보육원을 퇴소하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두려움으로 보육원을 퇴소하는 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때가 찾아왔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보육원을 퇴소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백팩 가방 안에 있는 옷가지 몇 벌과 또 먼저 퇴소한 선배가 보내준 5만 원이 전부였는데요. 서울에 대한 소식들 또 서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무작정 그 가방을 들고 서울로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이 바로 강변 터미널이었는데요. 차비를 하고 나서 이제 수중에 남은 돈이 2만 원 정도가 전부였고요. 그렇게 그때부터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숙 생활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공원에서 이제 하루하루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씻을 곳이 없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원 어귀나 아니면 놀이터나 또 공중 화장실에서 자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람들이 먹고 나는 음식들을 주워 먹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도 특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배달 음식을 하게 되면 일회용기에 나오기 때문에 집안에서 다 처리를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남은 음식과 그릇을 밖에 내어두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남은 배달 음식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굶주렸던 배를 채워갔던 것 같고요. 또 제 옷이 더러워지면 이제 사람들이 버렸던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주워서 입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억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도 서울역을 지나거나 노숙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 몸이 떨리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왜 나는 이런 삶들을 계속 살아야만 할까? 또 노숙자로 생활하면서 더 많은 원망들, 이게 나에 대한 원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원망, 또 세상을 향한 원망들이 굉장히 커져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 삶이 그렇게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하다가 저도 먹고 자고 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퇴소한 선배들이 식당에서 일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름 깨끗하게 씻고 또 깨끗한 옷을 주워 입고 막 오픈하려고 했던 그 식당에 무작정 찾아가서 제가 일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곳이 저의 첫 직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직장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요. 당시에 그 식당은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관광객을 받는 식당이다 보니까 아침 조식부터 저녁에 술까지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제가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이곳에서는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것 같고 특별히 그 식당의 사장님께서 저를 굉장히 잘 봐주셔서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기도 했고 또 사장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받았던 모든 급여는 저금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나도 기댈 곳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돌아봐주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의 삶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불공평했던 세상이 저에게 있어서는 당연했던 삶이었지만 이것들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생각해 보려고 했던 노력이 아마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언젠가는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데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동일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고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아이들은 다른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 먼저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너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네가 경험했던 그 삶을 앞으로 경험할 사람들이야. 너의 지나온 시간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을 거야. 너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많은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고아로 자랐던 시간들 또 노숙자로 자라왔던 그 시간들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또 굉장히 감추고 싶어 했고요. 저의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저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이 17년의 시간 동안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시간이라는 걸 제가 노숙자로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생각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지원 사업들뿐만 아니라 지원 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기억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기억들을 멈출 때 우리 아이들의 삶도 함께 멈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는 그 기억만으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보육원을 퇴소하는 친구들이 1년에 2,500명에서 3,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의 삶은 범죄나 또 사기 사건 혹은 성매매나 또 삶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나라가 20년 전보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최근에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랑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삶은 제가 20년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육원의 시설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모가 되어줄 존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 이런 지원 제도들의 변화들을 이끌어내면서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눈물 흘리는 세상이 아니라 또 눈물 흘리고 나서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함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주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깊은 공감을 하고 마음에 울림이 남아 있는데요. 자, 자립 이후의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편에서 들어보고요. 이 시간에는 자립과 보호 종류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가 쥐어준 이 5만 원을 들고 나와야 할 정도로 당시에 지원이 좀 안 좋았던 상황이었을까요? 당시에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나 지원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가 보육원을 퇴소할 당시만 하더라도 자립정착금이 100만 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100만 원 또한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었죠. 그래서 당시에 저는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보육원에서 차비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니라서 먼저 퇴소한 선배가 보내준 그 5만 원으로 저의 자립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아, 정말 어찌 보면 그 선배가 정말 고마우신 분이고 또 그 5만 원이 참 귀한 돈이다라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제도가 좀 달라지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좋아졌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변한 건 이 자립 정착금이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네. 어떤 지자체는 100만 원, 많이 주는 데는 또 500만 원까지 차이가 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네. 또 올해 퇴소를 하는 친구들은 8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퇴소한 친구들은 1000만 원으로 이것들이 계속 확대될 예정이고요. 또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에게 퇴소한 후 5년까지 매년 35만 원씩 자립수당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달 5년 동안 자립수당이라는 게 주어져요. 이 자립수당이라는 건 아이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또 자신에게
어떤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때 굉장히 좋은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기 사건이나 범죄가 아이들이 이런 비용들이 없어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당시에는 18세까지 이제 보호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6월 달부터 이 기한이 24세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만 한다면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20살이 넘어도 아직 미성숙한 마음은 참 어린 그런 아이들인데 그래도 24살까지 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렇게 제도나 지원이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오곤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광주에서 2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 듣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건 특별한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 삶을 포기하거나 포기하기를 시도한 친구들의 소식을 듣거든요. 이처럼 제가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했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삶은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 시기가 18살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여전히 들어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되고 네. 삶의 기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없다 보니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래서 사기 사건이나 범죄에 자연스럽게 휘말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 지지망이나 안전망들이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어떤 제도가 더 나아져야 되는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좀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제도와 지원,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국과 미국이 굉장히 그런 제도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영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 가족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한 가정과 매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매년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자립준비 청년의 10,000개의 일자리를 매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사회에 나오더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을 마련해 줌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형편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제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시행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선진 사례들을 좀 보면서 더 좋은 제도와 법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립에 성공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자립에 성공한다라는 개념이 저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네. 제가 자립의 성공을 좀 정의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거나 또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게 자립에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립준비 청년은 후배들을 돌아보고 있을 때 자립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후배들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돼요. 네. 자신의 과거의 그 시간들을 상처와 아픔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면 또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면 이 아이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게 바로 저는 자립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자립준비 청년의 이 자립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많은 정책기관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저희 브라더스 키퍼를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이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사실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이름이 다르듯이 아이들의 필요는 모두 다르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이거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존재가 부재합니다. 음. 이건 자립준비 청년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영국의 사례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줄 수 없다면 이렇게 사회적 가족 제도를 통해서 아이가 이 한 가정과 연결되어서 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가정, 사회적 가족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저부터도 이 사회적 가족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딱 와닿게 들리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다음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다음 이야기는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왜 만들어졌고 왜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또 자립준비 청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청년의 꿈이 더 빛나기 위해 더 따뜻한 자립의 시간을 위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배려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